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필수 의료 공백 등을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박명하 회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는 이번이 의대 정원 확대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한 분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날 오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의협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는 의협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의대 정원 발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정부가 과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하 회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2,000명을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고 그날 오전에 이제 의협과 테이블에 앉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한 4분 만에 퇴장을 하면서 이제 결렬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먼저 화면에서 나온 조규홍 장관께서 제 답변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 장관께서도 지금 이거는 의료계와 합의할 내용이 아니고 정부가 일방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료연 협의체를 어저께 보정심 2시에 예정돼 있기 전에 10시에 열기로 해서 거기서 이제 4분 만에 퇴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번 설 연휴 앞두고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안 열기로 지난주 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었는데 전날인 월요일에 갑자기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겠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도 보통 이제 단장께서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오후에 열리는데 꼭 10시 오전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보정심에서 무분별하게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 협상단에서는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부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2,000명이라는 대규모의 증원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저희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하고 격앙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발표 뒤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모든 집행부가 총사퇴를 했고요. 오늘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의대 정원 발표를 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없던 회의를 만들었고 그 없던 회의를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뭐 준비도 안 돼 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됐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또 독단적인 정부의 행동 중의 일부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소통을 많이 그동안 해왔다. 의료현안협의체에도 1년 이상을 28차례 소통을 해왔고 다른 뭐 사회 각계각층과 130여 차례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왜 의협은 공식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지만 정부는 말했습니까? 정부도 전혀 저희는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맨날 1,000명대, 뭐 2,000명대, 500명대 나오면은 정부는 부인하기 바빴죠. 저희도 정부한테 구체적인 숫자를 협상 테이블에서 들은 바 없고 저희는 의사수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의대 정원 증원은 반대한다. 그런데 협상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여러 경로로 300명대 정도는 좀 협상 가능하다는 걸 좀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토론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 허윤정 교수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일단은 이 2,000명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좀 독단적이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주열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소통 파트너였는데 이제 그런 약간의 배신감 뭐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고 사실은 최종 의사 결정 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죠. 심의위원회고 그동안 의료 현안 협의체가 27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결정을 가지고 최종 의사 결정 단계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갔으면 가장 바람직했는데 그 절차가 조금 아쉬웠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또 복지부는 해명 기사를 내긴 했는데요. 네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라든지 설명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쉬움으로 느끼는 거는 국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뭐 시도라든지 다양한 단체들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통계적인 제시를 하고 있지만 최종 단계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러면 2,000명을 확보하면은 추가 정원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 필수 의료 문제는 다 해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못 준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어떤 그 절박함 그리고 해결 의지 이런 부분은 존중하지만 국민들의 동의 얻는 절차는 좀 미흡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사실 이번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거의 20여 년이 지났죠.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의대 정원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좀 지적과 또 국민의 동의, 또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지난 20년 코로나 한복판에 정부가 이 카드를 꺼냈다가 이제 코로나에서 의료진이 굉장히 고생스럽게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그렇죠. 즈음에 사실은 이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정부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협상 파트너가 의사협회인 거는 맞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정부가 작년 11월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네네. 의과대학 정원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해보니까 가장 적게 나온 게 한 2,100명 정도, 그다음에 가장 많게 나온 게 한 2,8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왔지만 정부가 실제로 그만한 숫자를 교육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정부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니멈 맥시멈 한 2,800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의료계라고 하는 게 의사협회도 있지만 뭐 의과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때 실제로 이만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을 때 교육의 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교육의 여력이 있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전에 그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양질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런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 거고 아마 그 숫자에 기반해서 발표한 숫자가 2,000명이 아니었을까. 아니, 네. 저는 뭐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지만 작년에 발표한 숫자를 기반해서 그렇게 유추된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말씀하셨는데 의료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의 뭐 다 국립대학 병원부터 사립대학 병원을 소통한 건 아니지만 몇 군데의 그런 병원장 또 의과대학장을 만나 봤을 때 그분들은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눈치 내지는 이제 이사장 또 학교의 발전
전체적인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부가 수요 조사할 때 우리는 이게 증원이 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눈치 보기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10명, 20명이라도 좀 증원 요청을 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그런 수요 조사로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보정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명 보정심 위원 중에서 의협회장 한 분 들어가 있고 병협회장 한 분 들어가 있고 의료계에서는 2분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네.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 산하에 거기에서는 대표 성격에 있는 분들이 연구 결과라든지 통보받은 거를 의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네. 정부의 뜻을 벗어나는 의결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밑에 필수 의료 관련한 소위 또 의사 인원에 관련 소위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로 해서 소위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협상 파트너라고 주장을 못 하시고 계시는 뭐 장관도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위원 추천을 대한의사협회는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대한의사협회에서 위원 추천을 2명씩 하겠다 했더니 결국은 안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가 증원은 이미 예정돼 있던 거고 정치적 포퓰리즘 상황에서 그것을 꿰맞추기 위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의협은 들러리만 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번 2,000명에 대해서는 지금 추측성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정확한 설명이 좀 없었긴 했습니다. 어떻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정부의 설명이 없었고 또 정부는 또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의사 수도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2035년쯤에는 의사 수가 한 15,000명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만큼 수가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또 이제 의료계에서는 아니 이미 충분하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의사 수는 충분한데 왜 15,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숫자를 갖고도 좀 의견 차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의료 인력에 대한 추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미래에 대한 일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학술적으로도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공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 각각 공식에 어떤 수치를 대응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숫자가 달라지겠죠. 네네. 쉽게 말해서 2035년에 보건복지부는 15,000명이 부족하다라고 한 부분이고 또 다른 연구관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게 입력하는 숫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지금 15,000명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15,000명이 부족하다에 대한 근거도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알려주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마지막 숫자만 나왔다는 부분 좀 아쉽고요. 저는 그래서 이 15,000명이 부족한데 저희가 이 문제의 출발은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출발했기 때문에 그 15,000명 중에 정말 지역 필수 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화됐으면은 여기에 맞는 정책 설계를 할 때는 굉장히 핀셋 정책을 좀 많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제도 전반을 흐트리는 쉽게 말해서 의료 생태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 보니 디테일이 약하고 좀 너무 중장기적으로만 정책을 제시하다 보니 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제시한 15,000이라는 숫자는 그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이제 한 2030년, 35년 정도 되면 의사 수가 한 10,000명 정도 모자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취약 지역에 또 부족한 의사 수가 있으니 그걸 한 5,000명 정도로 추계를 해서 더한 숫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충분하다랑은 너무나도 배치되는 얘기여서 어떻게 봐야 될지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 수를 얘기할 때 사실은 다양한 변수를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체감적으로 보는 지표도 있고 또 국제적인 지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OECD 다른 국가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의사 수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냥 가장 쉽게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뒤에서 2등입니다. 멕시코 그러니까 꼴찌, 멕시코의 바로 위의 단계. 그러니까 가장 의사 수가 적은데 그나마 그 수치도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를 포함해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국가이고요. 그런데 그럼 의사 수만 객관적으로 정리야 그건 아니고요. 병상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가장 많습니다. 병상 수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와 형편이 다르다 맞는데 의사 수만 적은 게 아니라 병상 수는 가장 많고 그리고 또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의료 전달 체계가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래를 방문하는 외래 환자 수는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행태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사 수가 더 부족할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그럼 의사 수가 더 부족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들은 현재 상태에서 변수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이후에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15,000이라는 숫자가 너무 과하다라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의 객관적인 수치를 그게 이제 의사협회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보고서가 근거 없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의사 숫자가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이건 그냥 굉장히 타당한 객관적인 수치이니까 그걸 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회장님 어떠세요? 지금 OECD 주요국 대비해서도 좀 부족한 상황들 그리고 뭐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근거가 된다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주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예측 그걸 갖다가 이제 과학적 추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상기를 시켜드리겠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중하신다 보지만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구매에 맞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에서 오히려 우리의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의사 수가 과잉됐다. 그 볼 근거 있는 연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OECD랑 자꾸 비교하시면서 금가옥적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OECD 평균. 근데 우리나라는 다들 국민들께서도 인정하시겠지만 저렴한 의료비로 접근성 좋게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수준을 갖고 있다고 건강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뭐 의료 수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현재의 그런 상황이 의사 수가 부족한 거에 근거로 될 수가 있나는 생각을 하고요. 멕시코 다음이라 그런 평균적으로 OECD 그 자료 제시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바로 위에는 미국하고 일본이 있습니다. 0.1명 차이 나지도 않고 일본하고는 같은 수준이고 미국하고는 0.1명 차이 나는데 그 나라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거의 기대 수명이라든지 일본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1등하고 있는 나라, 2등하고 있는 나라 그 상위권 나라들을 봤을 때에는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 의료 수준이 좋다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그런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병상 수, 외래 진료 환자 수 우리나라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의사가 많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병상 수가 왜 많아야 되죠? 왜 외래 진료 환자가 왜 많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지 그거는 옳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증원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쇼핑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수가가 낮아서 환자를 많이 봐야지만 경영이 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찾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의사 수가 병상이 많아야 된다, 뭐 외래 진료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잘못된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지 단지 현재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의사수 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니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 보는 것이고요. 정부가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네 의원을 30년 하다가 서울시 의사회장 하면서 그만두고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 동네에 계신 소아과 선생님들은 환자가 아기 환자가 지금 저출생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는 뭐 0.7명인데 지금 0.6명대로 내려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97년에는 뭐 출생 수가 67만 5천이었는데 지금 2022년에는 24만 9천으로 떨어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무도 물론 일부의 오픈런 소청과가 있긴 하겠지만은 환자가 오기만을 문을 쳐다보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도 많고 그 소청과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소아 환자가 없어서
간판을 일반 의원으로 바꿔 달고 노인 환자, 어른 환자를 보고요. 요양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달고 소아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네요. 쏠리고 그 예. 문제를 갖다가 네네. 너무 자극적인 오픈런이니 뺑뺑이니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그러면서 의사수 정원의 근거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네. 허 교수님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우선 첫 번째로 뭐 객관적인 수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러면 의사분들이나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OECD 국가가 카운트하고 있는 한의사 수를 의사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의사와 의사는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의사를 의사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수를 포함했을 때도 맨 뒤에서 2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저는 결단코 병상 수가 많은 걸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건 마땅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OECD 국가에 대비해서 병상이 많은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상 수를 많이 키운 건 어찌 보면 의료계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던 것이지, 그걸 꼭 이렇게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서 향후에 OECD 수준의 병상 수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정한 선을 찾아서 줄이거나 뭐 이런 방식을 가져가야지, 지금이 문제가 있으니 일단 이 병상은 그대로 두고 의사 수는 무조건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한가. 이렇게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상의 카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교수님 말씀 듣고 예,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들었는데 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의 일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개입할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병상이 많다, 외래 의료 횟수가 많다,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죠. 이 부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낮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특정한 어떤 전담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청했던 게 이 의료 인력 추계만 전담하는 기관도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출발은 원래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15,000명을 내세웠다는 게 좀 그건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현재 지역 의료는 굉장히 붕괴되어 있고요. 필수 의료도 많이 붕괴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각 지역별로 인력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 필수 인력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요걸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했으면은 논란이 많이 없을 텐데 포괄적으로 그냥 15,00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던져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뭐 이 교수님 말씀 아주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상시적으로 의사 인원을 추계해서 또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시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맞는 말씀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허 교수님 말씀도 전반적으로 뭐 의료계 정부 같이 논의하고 같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만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구조적인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리고 지금 의대 정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의 합의하는 필요 없다는 조 장관님의 말씀처럼 모든 수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인가를 분원을 낸다고 하는 상황도 저희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그런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병상 수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료계 탓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아까 한의사 말씀하셨는데 뭐 의료계에서는 이제 한의사가 좀 의사로 보지 않으면서 또 OECD 규정이 늘 때는 뭐 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긴 하지만 한의사하고의 관계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의사 협회에서조차도 한의사 정원을 줄여서 의대 정원에 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어제 발표인가에서는 또 이제 발표를 하시겠다는 게 의대 정원만 2,000명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 인력도 또 그거에 상응하게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의사협회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네네. 치과 의사협회랑 한의사협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고요. 같이 공조해서 이런 어이없는 상황, 정부의 포퓰리즘 식의 이런 발표는 저희가 막아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화두가 던져진 건 앞서 이주일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앞서 말씀을 주시기로는 어떤 병원은 환자가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또 어떤 곳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들도 있고요. 또 환자들이 새벽에 KTX를 타고 와서 종합병원에 줄을 서고 기다리면서 진료를 보려고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라는 뭐 표현을 쓰지만 응급실을 돌다가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로 연결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내과, 외과, 또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의 취약 지역에도 좀 의사들이 좀 들어가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연결로 지금 화두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허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2,000명 늘리는 거 좋다.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필수 의료 인력이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 어떤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금처럼 다른 수단 없이 만약에 의대 정원만 늘린다 그러면 2,000명 아니라 4,000명을 늘려도 필수 의료로 이 인력이 다 갈 거냐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안 가면 끝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거냐 이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산모가 적절하게 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 그다음에 특히 취약지에서 환자가 진료받을 것을 찾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나 인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의대 정원을 지금 늘려도 이 의대 정원 늘린 것이 실제로 환자에게 도달하는 의사로 배출되기까지는 최소 11년이 걸립니다. 최소 10년. 그렇죠.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되니. 예과 2년에 본과 4년에 그리고 그렇죠. 뭐 인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인턴 현재 1년에 그다음에 레지던트 3년에서 4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도 그렇게 배출된 의사가 환자를 만나기까지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차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것과 이분들이 배출해서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한 큰 시간의 격차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막 달려도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빠를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의료에 대한 영역인데 불행하게도 필수 의료가 어디까지냐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의료에서 필수가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필수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중에서 뭐 미용이나 이렇게 구분되는 건 필수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에 대한 거는 국민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꼭 그 사람의 생존과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중요한 의료 아닐까라고 짐작만 할 것이지 실제로 필수 의료가 정의가 여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저는 임의로 봤을 때 취약지거나 아니면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소아과거나 아니면 응급의학과거나 뭐 이렇게 정부가 짐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의료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뭐 지역 계약형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걸로 꼭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단이라도 써서 1등의 그 100%의 답은 아니지만 한 50%의 답이라도 내는 차선이라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대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주일 교수님 어떠세요? 필수 의료 인력들이 늘어나고 지역의 취약한 지역들의 의료 서비스가 갈 수 있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자료들을 보면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의과대학 졸업 후에 그 지역에 남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한 70% 정도. 70%가 남아 있어요. 예, 그 정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왔을 경우에 그 이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이제 데이터가 없다 보니 그렇죠. 저희가 가기는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로 지역은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 민간 의원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게 이제 그런 지역들은 공공 쪽에서 공공의료에서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맞물려 나왔던 게 공공의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제안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복지부는 조금만 이제 부정적으로 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현재 의료 생태계에서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라고 하는 거 들고 나왔어요. 사실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를 이제 들고 나와서 저희 학계에서 좀 당황스러운 거죠. 이건 뭐지?라고 하는 부분들 듣지 못했던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예.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너무 함몰되어서 나머지 부분이 조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자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개혁안도 제시했고요. 예. 그다음에 제2차 건강보험 중장기 계획도 발표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현재 국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미흡해요. 5년 후에, 3년 후에,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당장 의료가 뺑뺑이 돌고 있고 응급실 못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지역의료는 이제 붕괴되어 있고 지역의료는 1차 의료조차도 붕괴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가 명확히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의대 정원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이 발표가 됐으면 이제 좀 더 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갖는 바람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교수님 말씀하신 거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특별히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번 2,000명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2월 1일에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고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저희는 뭐 필패라고도 하고 뭐 실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좀 하는데요.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일부가 거기에서 언급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거기에 그 저희가 주장했던 협의했던 내용들이 제목엔 들어가 있는데 그 세부 내용에서 보면은 저희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를 원하려고 논의했던 게 아닌데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또 그 하나의 내용 중에서 부인도 일부 하긴 했지만 의사라는 면허의 침습적인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면허를 받고 하는 의사의 영역을 넘어서 정부의 인식이 필수 의료를 가게 하려다 보니 미용 성형 분야를 위축을 시키고 거기에 의사가 투입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비의료인에 의해서 그런 미용 시술 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깜짝 놀라는 게 아니 면허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피부 관리사도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할 수 있는 부분 하시고 있는데 어떤 거를 그분들한테 더 하겠냐고 그거 갖다가 할 수 있다면 뭐 보톡스 필러도 언급되다가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그럼 레이저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고 낙수 효과를 보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원 늘려서. 그런데 가게끔. 지금 필수과 의사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필수과 의사로 거론되는 그런 분들은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낙수 의사구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낙수 효과로 간 그런 필수과 의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는 지역 의료든 필수 의료든 그분들이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가라든지 근무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깨진 독에 깨진 부분을 일단 막고 시작하자. 1년 동안 28차례에 의료현 협의체에서 논의했다고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1년 동안 나온 결과가
정책 수가 산부인과에서 뭐 100% 그런 또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수가 자체가 낮은데 출산하는 산모가 없고 애가 없는데 거기에 100%, 200%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침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허 교수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걸 정부가 내놨는데 거기 보면 미용시설 관리 강화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부가 미국을 예시로 좀 들었습니다. 미국은 미용 간호사라는 직종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교육받고 실습 물론 이수를 해야 되니까 하면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레이저를 할 수 있는 사례를 들다 보니까 야, 그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간호사들이 필러 넣고 보톡스 넣고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냐면서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물론 그걸 보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과연 그렇게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발표에서 그 내용이 들어간 건 정부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간호사분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냐 전 들어본 바가 없고요. 일단 그런 정책 요구가 있었는지를 들어본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게 필수 의료 패키지에 들어갈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필수 의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외로 벗어난 것을 이 정책 안에 끌어들인 것이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필수 의료를 담당해야 될 많은 의사들이 성형과 미용 분야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여력을 좀 다른 의사 아닌 다른 분들로 좀 채우면 이분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상상력에 기초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한 로지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 미용과 성형에 대한 건 필요가 아니라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거니까 그 수요가 이렇게 이전되거나 대치되는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의료계를 좀 심각하게 자극한 역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었건 정부의 좀 실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미용의 영역을 어떻게 다룰 건가 그게 의료의 영역이 아닌 부분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필수 의료 패키지가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사실은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 나올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현재 우리나라 이제 보험 수가가 행위별 수가제이다 보니 이제 이 다른 부분을 축약시켜서 다른 부분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그림 속에서 아마 나온 이야기고요. 최근 이제 오히려 특히 전공의들이 피부과나 안과라는 이 특정과 중심으로 쏠림이 이루어지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이렇게 봉쇄하는 차원을 고민을 한 흔적은 같은데요. 지금 허 교수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적이신 거 보고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갔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요걸 보면서 고민했던 거는 복지부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 하면은 지역의료든 필수의료든 의사 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요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농어촌 지역에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의료법에서는 사실은 의료행위는 의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우리가 농특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농특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1차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건진료 담당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 하면은 지금 간호사들이 1년 과정을 거친 다음에 1차 의료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에서 이게 이제 1980년대에 농어촌 지역 의사들이 안 가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의료법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는 특별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상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상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이죠.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고민을 하는데 저는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하되 아까 우리 박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먼저다. 그리고 그동안 업무 직무에 대한 재분석, 재구조화가 잘 안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건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20여 개 종까지 과거의 중심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은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28번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논의했는데 저는 그 사이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준비할 기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사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뭐 지금 패키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아까 미용 의료에 대한 의견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관련해서요. 허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잘 저보다 더 조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들어간지 모르겠다. 네. 상상력 뭐 그런 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도 뭐 전 절대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고요. 이제 정부가 이제 필수 의료에 1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 하는데 이게 건강보험에서 이제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한정된 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비필수 의료 하는 부분에서 빼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의료비에서 따진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피부 미용이라든지 성형 쪽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갈 수 있게끔 이런 쪽의 구상을 한 것이라고 보니까 그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고 조삼모사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 의료는 협의체에서 1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정부가 10년이나 지나서 증원이 돼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전에 10년 동안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논의만 하다가 제대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교수님이나 앵커분들, 국민들께서도 다 인식을 하실 것이고요. 뭔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뭐 이렇게 좀 의료 사고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좀 난색을 표하거나 노력은 하겠다. 저희는 그다음에 이제 또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거는 건정심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구성이 우리 정부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서 참 열심히는 말을 해보겠다. 건보 외의 재정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논의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는 어음만 받아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번에 계속 1년 지나서 나온 필수 패키지에 대해서도 필수 패키지. 그냥 저희가 원하는 바, 저희랑 논의했던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제 패키지 중에서 또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상 학생들이라든지 전공의들이라든지 더 관심이 많고 또 젊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60이 넘었습니다마는 관련이 없는 분들도 분노를 하고 있고 대개 2,000명이라는 그런 거에서 격앙돼 있고 분노하고 있고 투쟁에 그런 단결된 모습으로 갈 상황이긴 한데 또 하나 개원가를 자극한 것이 이 필수 패키지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피부 미용도 말씀하셨지만은 혼합 진료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했을 때에는 뭐 관련해서 이제 급여를 못하게 하고 또 아니면은 분리를 시키는 거군요. 분리를 하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는 실손보험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감당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발표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보험사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 알려지더라고요. 실손보험사를 위한 정책 발표를 하신 건지 국민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날 가서 급여 진료를 하는 거는 이제 정당한 몸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서 검사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가 판단해서 그날 뭐 도수 치료라든지 이렇게 받으시길 권해야 되는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고요. 실손 받으실 거죠? 그럼 내일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사항인지를 지적할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방안, 그러니까 2,000명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들, 우려를 좀 던집니다. 그 우려 중에 하나가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워낙 이제 방대한 양의 의사 정원들을 배출을 해야 되니 교육의 질을 좀 못 넘더라도 배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초등학교에서도 의대반이 구성돼서 뭐 막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하니까 의대 쏠림 현상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허 교수님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고민, 우려라고 보십니까? 의대 정원 늘린다고 의학 교육이 부실화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별건으로 의학 교육의 부실화는 걱정할 수는 있지만 2,000명 규모로는 걱정할 수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 우리 법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득하지 못하면 국시를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네네네.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딱 막혀 있습니다. 시험조차 못 보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면 예. 과정이 담보되지 못하면 아예 국시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과대학의 규모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 학년 정원이 150명인 학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학년 전명이 40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네요. 의과대학 정원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결정됐던 것이 많아가지고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많이 결정이 됐어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40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 대학도 그 병원, 갖고 있는 병원은 1,500병상 이러니까 임상의사나 대학 교수의 수는 150명 있는 병원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5인 삼성 정원이 40명입니다. 40명.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산병원 정원이 40명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사 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수를 갖고 있고 교수 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든 건데 네네네. 그런 데에서 의과대학 정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이 낮아질 거냐? 그렇지 아니다.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또 쏠림은요? 예, 쏠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예. 쏠림이 일어나지 않은 배치를 염두에 두고 예. 한 것이니까 그거는 뭐 좀 별건으로 얘기를 둘 것 같고요. 다만 쏠림의 걱정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를 뒤흔든 게 아니라 사설학원과 입시계를 뒤흔드는 다른 나비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들거릴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미 그 엄마들의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는 네네.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한다. 우리 아이를 지역에서 의대 보내는 코스로 가야 의사로 키워야 한다. 된다. 예, 아마 지역의 부동산 값을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염려스러울 만큼 이 파급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커다란 입시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다른 효과 이런 것들이 갈 만한 거고 오히려 의대 정원이 의과대학의 질을 낮출 거다라고 하는 염려는 제도적으로 적어도 안 하셔도 좋지만 다만 과거의 서남의대가 그런 식으로 페일했던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의료계나 정부가 그 경험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답습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저 보험료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의료 서비스 공급이 많아지면 더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의 걱정을 하네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급여가 있겠지만 본인 부담도 있고 이렇게 구조인데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유인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사도 결국은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필요한 재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걸 위해서는 결국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유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회장님 의견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험료 어떻습니까? 뭐 아니 하실 말씀 주셔도 됩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대로 예. 뭐 의사 수가 늘어나면은 경영이라든지 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약간 고가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약간의 치료 효과가 높다 그러면은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의료비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서울 4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네네. 제가 진정한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고 말도 하는데요. 네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의대 정원 문제가 꼭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 그다음에 의학 질 문제 많습니다. 30명 교실에서 50명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은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100년 대계의 교육적인 문제 그다음에 제 동료들도 이공계 학장도 많고 교수들도 많은데 이공계 인재가 다 탈출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의대 같이 쏠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하 회장, 이주열 교수, 허윤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